마치 거대한 용이 대지를 가로지르듯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고 육중한 그 몸체는 땅의 혈관을 따라 바람처럼 이동합니다. 아이젠반, 슈맹드페르, 레일웨이 등 불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 의미는 하나인 철의 길. 이 특별한 길을 따라 역사가 바뀌었고 국가가 성장했으며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졌죠. 철도라는 교통수단 속에 어떤 비밀이라도 숨어 있는 걸까요? 어째서 철도의 진화와 더불어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결돼 있는 걸까요? 철도에 대해 우리는 찬찬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교통의 중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이곳. 서울역은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죠. 하루 평균 30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역은 경부선과 경부고속철도, 경의선 외에도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철도 환승역이 연결돼 있습니다.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각 지역을 잇는 철도가 연결된 곳이니만큼 목적지와 이동 경로가 각양각색인 열차들은 멈추고 출발하기를 반복하며 사람들을 싣고 달립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철도가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7,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명절 때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색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인구의 5분의 1이 도심을 떠나는 민족의 대이동. 열차표를 끊기 위해 역사 안팎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는 일은 당시엔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귀성열차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서울에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 철도는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최적의 교통수단이었던 것이죠. 당시 운행했던 철도는 지금은 폐지된 비둘기호와 통일호 외에 무궁화, 새마을호 등이었는데요. 이 철도들은 기능과 역할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지역 간 철도에 가장 급이 나긴 게 비둘기였어요. 그 위에가 통일, 그 위에가 무궁화, 그 위에가 새마을. 새마을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모든 역을 다 쓰는 열차였고, 그 다음에 통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역에만 쓰고, 그 다음에 무궁화는 좀 더 큰 도시를 쓰고, 새마을은 이제 그 중요한 도시에만 쓰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그러면 몇 개 도시만 쓰고 가고. 철도는 대중교통수단 중에서도 분류가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의 열차들을 크게 구분한다면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수도권 고속철도를 들 수 있습니다. 광역철도는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를 의미하는데요. 수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을 들 수 있죠. 도시철도는 지하철이나 경전철, 모노레일 등 도시 행정권 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행되는 철도를 의미하는데요. 도시철도로 분류되는 철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대상 지역이 도시일 경우 도시철도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속도에 따라,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크게, 그리고 어디에 있는 장소가 도시이냐 아니면 외곽에 있느냐
아니면은 지하에 있느냐, 지상에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속도라고 이야기하면 속도는 고속철도, 그 다음에 낮은 일반철도, 그 다음에 일반철도 가운데에서도 또 아주 도시철도, 이런 건 더 속도가 낮죠. 이 속도별로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 내에 있으면 도시철도, 그 다음에 지역 간을 이동하게 되면 지역 간 철도. 이외에도 차량 규모, 운행 목적, 그리고 노선에 따라 철도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철도의 종류를 여러 조건에 따라 구분하다 보면 다른 교통수단과는 다른 철도만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선박, 자동차, 비행기와 구별된 철도의 특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대량 수송성입니다. 사람 혹은 물자를 한꺼번에 많이 실어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이용해 움직이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고속주행이 가능한 철도는 전체적인 수송력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철도의 특징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제때 출발하고 제때 도착한다는 것이죠. 항공기와 선박이 기후 조건에 따라 운행에 영향을 받고 자동차가 도심부의 정체 현상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면 철도는 악기상에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건 교통수단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철도의 특징 세 번째는 친환경성입니다.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도가 낮은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환경적인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죠. 수송량의 단위 무게당 혹은 승객당 수송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 또한 에너지 절감 효과로 이어집니다. 출근길에, 여행길에 혹은 귀성길에 철도를 이용하는 건 현대인에겐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장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텐데요. 커다란 철제기기가 먼 길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동하기까지 축적된 과학기술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하얀 연기를 뿜어내는 증기기관차의 등장은 1825년 영국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쓰이던 증기기관이 세계 최초로 탈 것에 적용된 것이죠. 증기기관은 수증기가 팽창하고 수축함에 따라 피스톤이 움직이는데요.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터빈이 원 운동으로 바꿔주며 열차의 바퀴를 구동시키는 것이죠. 증기기관과 이동수단의 만남은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산업혁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철길로 이어진 대륙 곳곳에 물자를 실어 나르며 국가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핵심 수단이었던 철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철도 또한 증기기관차입니다.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운행했던 기차는 바로 증기기관차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나 공통적인 사항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를 운행했던 증기기관차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가 탱크형 증기기관차였습니다. 이 기차는 미국에서 제작이 되었는데요. 미국 볼드인사에서 제작이 돼서 분해된 형태로 배를 태워가지고 인천항으로 들어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인천항으로 들어온 증기기관차를 인천항에서 다시 조립을 해서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철도 노량진 인천간을 최초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남아있는 증기기관차는 등록문화재 제417호인 파시형 증기기관차입니다.
태평양의 영문인 퍼시픽의 약자로 파시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1942년 일본에서 제작된 것을 들여와 조선 총독부 철도국에서 조립한 텐더식 증기 기관차입니다. 당시 증기 기관차는 탱크형과 텐더형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료와 물을 공급하는 탄수차가 한 기관차 안에 모두 장착된 형태를 탱크형이라고 하고, 탄수차를 별도로 뒤에서 끌고 가는 구조를 텐더형 기관차라고 합니다. 무게 200톤의 파시형 증기 기관차는 우리나라 지형 조건에 잘 맞는 특급 여객 열차로 사용됐죠. 청량리에서 부산 구간 등 전국을 누비던 증기 기관차는 이보다 효율이 좋은 디젤 기관차의 등장으로 1967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디젤 기관차는 말 그대로 디젤 원료를 사용해서 달리는 열차를 디젤 기관차라고 말을 합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미군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에 1960년대 이제 디젤 기관차의 그 효용성이 개발이 되면서 증기 기관차가 디젤 기관차로 이제 전량 교체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디젤 엔진은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는 엔진을 만들고자 한 루돌프 디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석탄을 연료로 하는 증기 기관차의 경우 장거리 운행 시 반드시 중간 기착지에 들러 석탄을 새로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한 것이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기관차는 경유 등으로만 동력을 얻는 차량과 디젤 전기 기관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디젤 전기 기관차의 경우 발전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연료 연소를 통해 자체적인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장거리 증기 기관차보다 빠르고 연료 효율이 좋은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활용 비중은 대부분 줄었지만 디젤 기관차는 전기가 끊겨 전동 열차가 구동을 하지 못할 경우 구원 운전용이나 유사시를 대비하는 용으로 활용되고 있죠. 1970년대에 디젤 기관차도 사실상 현재 중앙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화물을 석탄이라든지 그 당시 시멘트를 실어 날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 개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중앙선 같은 데는 굉장히 이 구배라고 우리 보통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기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철화를 하게 됐어요. 철도가 있는 곳엔 전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기차역이나 지하철 플랫폼에서 감전 위험 경고 표시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용하는 철도 대부분은 전력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 철도입니다. 줄여서 전철 혹은 전동차라고도 하죠. 전철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노면 전차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철화 계획이 수립된 건 1960년대부터입니다. 견인력이 크면서도 가속과 감속 조율이 편리한 전철은 속도 측면에서 월등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철도의 특징 중 하나인 신뢰성은 전기철도 시스템으로 인한 속도 향상과 이로 인한 운행시간 단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전철의 동력원인 전력은 과연 어떻게 공급되는 걸까요? 열차의 지붕을 살펴보면 그 핵심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팬터그래프입니다. 마른 목걸에 접을 수 있는 구조로 전기가 흐르는 전차선에 팬터그래프가 맞닿으면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팬터그래프는 집전판의 위치를 하부 프레임을 통해 조절하며 전차선에 집전판이 잘 닿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교류 25,000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전차선과 열차를 연결해주는 장치. 전기철도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구동력을 잃게 됩니다. 제동이 걸렸을 때 모터를 발전기로 사용하는 회생 제동 장치가 있지만 전차선과의 연결고리인 팬터그래프는 전기철도의 안전성과 직결된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 전동차라고 하는 것은 그 열량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중간중간 한량 단위로 이렇게 그 똑같은 동력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차량 몇 개의 차량이 나눠져 있는 거를 전동차라고 합니다. 우리 지하철의 전동차가 다 그런 식입니다. 하루의 임무를 무사히 마친 열차가 차고지에 들어섭니다. 이곳은 수도권 철도 차량 정비단이 위치해 있는 KTX 고양 기지인데요. 고속철도의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의 약자인 KTX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도입니다. 고속철도의 기준은 시속 200km 이상, KTX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 이상인데요. 약 700톤의 육중한 무게와 390m가량의 길이를 자랑하는 초고속 열차. 서울과 부산 간 이동 시간이 2시간대로 진입하게 된 건 KTX가 운행을 시작한 이후 고속철도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고속철도를 운행을 하게 되지요. 이것은 세계에서 5번째를 이뤄낸 쾌거인데요. 그 이후로 불과 5년 만에 우리나라 자체의 기술로 개발한 KTX 산천 열차 운행에도 성공을 합니다. KTX 산천 열차는 개발 당시에 세계에서 4번째로 개발된 고속 열차였습니다. KTX 산천 열차로 대한민국의 철도 기술력이 세계에 떨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들어온 차량은 본격적인 점검 작업에 들어갑니다. 특히 중정비의 경우 열차의 종합 검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차량을 분리한 후 KTX를 구성하는 각 세부 부품들을 해체하고 특수 정밀 기기를 이용해 주요 장치들을 테스트하는 과정. 검수 항목이 무려 300개가 넘습니다. 기지 한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부품들. 철도의 바퀴에 해당하는 차륜입니다. KTX의 차륜은 원형 직경이 920mm로 일반 철도의 것보다 두께가 두껍고 직경이 더 큰데요. 시속 300km까지 속도를 올려 주행하는 KTX의 경우 차륜의 마모와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륜의 형태가 마모로 인해 타원형으로 변형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정밀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마모가 심해 한계 직경에 도달한 경우 차축과 함께 차륜 교체가 필수적이죠. 첨단 장비와 전문가의 숙련된 기술력이 요구되는 철도 관리 시스템.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철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우리의 고속철도가 화려한 스펙을 자랑할 수 있는 데에는 이렇게 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땀과 독자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인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철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120년이란 시간 속에서 철도가 만들어낸 길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이끌어왔습니다. 또한 그 길 위에서 우리나라가 철도 강국으로 도약했던 시점과 현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철도의 또 다른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철도는 도심 곳곳을 누비는 지하철일 겁니다. 지하철은 흔히 지하를 다니는 열차를 부르는 말로 전력을 이용해 움직여 전철이라고도 하는데요. 지하철, 전철 등 도시의 혈관 역할을 하는 철도를 일컫는 정식 명칭은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란 1990년에 제정한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안의 모든 궤도 교통수단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즉, 지하철은 도시철도의 한 종류인 셈이죠.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의 운행이 시작되는 역이자 종착역인 노포역을 찾았습니다. 1호선은 이곳 노포역에서 신평역을 오가며 30여 년간 부산 시민의 발이 되어 주었는데요. 지난해부터 다대포 해수욕장역까지 운행이 연장돼 보다 많은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동차는 주로 도시에서는 도시철도라고 이제 이름을 하는데,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출퇴근 또는 학생들의 등하교 또 기타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공하는 그런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동을 보장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행을 마친 열차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이곳. 노포역 뒤편에 위치한 차량 기지에서는 열차의 경정비가 한창입니다. 열차 운행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 하나하나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정비가 필요하죠. 한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는 정비사의 정확한 움직임 속에 하나둘씩 지하철 정비가 완료되는데요. 그 속에 조금은 다른 외형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열차가 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의 노선 연장 운행과 함께 추가된 신형 전동차 스마트 트레인입니다. 스마트 트레인이란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이 철도 시스템과 융합된 열차를 말합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신형 전동차의 경우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센서를 비롯해 철도 통합 무선 통신망이 적용돼 있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장치를 직접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센서 기술이 적용된 열차는 장비를 통해 무인 점검이 가능합니다. 검사 데이터는 고스란히 검사실로 전달되는데요. 고장난 곳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며 전압, 하중 등의 데이터를 수치화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열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전동차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차의 하중을 체크하는 센서도 있고 또 냉난방 또 기타 많은 센서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신조 전동차에는 최근의 기술로 그 객실의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노이즈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를 측정을 하는 센서가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그 기준치 이상이 되면 강제로 환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의 바퀴부터 각종 장치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한 사람.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의 운행을 맡고 있는 김성대 기관사입니다. 열차의 외부부터 내부까지 각종 장치와 기기들을 직접 확인하는 손길이 사뭇 진지합니다. 편성받은 열차의 출고 점검 과정이 곧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스마트 열차를 운행한다 해도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네, 기관사는 기본적으로 고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모셔드리는 것을 큰 목적으로 합니다. 그 기관사는 운전실에 있는 각종 기기와 장치들을 조작을 하고요. 선로에서 신호와 표지 확인을 통해서 정해진 구간에 정해진 시간 운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때에는 기관사가 직접 그 일회사항이나 그 비상사항이나 차량 고장 시에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점철로포 1213열차 4편성 출고 점검 완료했습니다. 네, 점철로포입니다. A12분의 4편성 수송 받았습니다. 터널 상선, 터널 상선까지 지르나 있습니다. 2편 진행! 신형 전동차를 편성받은 김성대 기관사. 출고 점검을 끝낸 후 열차 시간표에 맞춰 운행을 준비합니다. 기존의 열차는 기계 조작이 단순하고 운행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었다면 신형 전동차는 IoT 기술을 활용한 센서가 있어 열차 운행 중 객실 내 온도, 조도 등이 자동으로 조절돼 편리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객실엔 어떤 센서들이 적용돼 있는 걸까요? 노포역부터 다대포 해수욕장역까지 1시간이 넘는 운행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내립니다. 탑승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객실 내부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내 소음을 측정하고 있던 음향 조절 센서로 인해 방송 음량이 조절됩니다. 실내가 시끄러울 땐 방송 음향을 크게, 조용할 땐 음향을 작게 조절하는 것이죠. 열차가 터널에 진입하거나 날씨가 흐려 실내가 어두울 땐 조도 센서가 그 빛을 발합니다. 탑승객의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객실 내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이죠. 이산화탄소 측정 센서는 객실의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데요. 이산화탄소가 기준치 이상일 때는 실외 공기를 유입시켜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최신의 기술로 만들어진 전동차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LTER, 그러니까 무선 통신 방식으로 해서 객실에 비상 방송 장치, 그러니까 전동차가 심한 경우에는 분리가 되거나 정전이 되는 경우에도 사람과 객실의 승객이 통화를 할 수 있고 또 방송이 가능하고 또 조명을 비춰주는 그런 방식이 지금 장치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LTER은 LTE 기반의 철도 통합 무선망을 뜻합니다.
부산 도시철도의 스마트 열차는 이러한 통신망을 통해 기관사와 관제실 간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통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와 동시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송 시스템을 통해 안내 방송을 송출하고 대응할 수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도가 개통된 지 약 40여 년이 흐른 지금 철도 시설이 낙후됨에 따라 새로운 열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등장한 스마트 트레인은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철도와 IT의 융합은 이제 필연적인 일이 된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똑똑해지고 더 빨라지고 있는 철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구동 방식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이 차세대 철도 시스템에 깃들어 있을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형 철도 연구가 한창인 것. 선로 위에 올려진 이 모형 장치에서 미래 열차의 핵심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체를 부상시켜 추진하는 힘. 바로 자기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부상시키는 방식은 크게 흡인식과 반발식이 있습니다. 흡인식은 열차 아랫부분의 전자석과 레일의 극을 다르게 만들고 다른 극끼리 서로 당기는 힘으로 차체를 띄우는 방식. 반발식은 열차 바닥의 전자석과 레일의 극을 같게 만들어 서로 밀어내는 힘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차체 부상에 사용되는 전자석의 성질은 추진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량과 레일의 전자석이 N극과 S극을 번갈아 띄고 있을 때 차량보다 앞선 레일에 N극이 오면 차량의 S극을 잡아당기고 뒤따라오는 N극을 미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이렇게 자석의 미는 힘과 당기는 힘으로 인해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상의 가장 간단한 원리는 자석에 밀고 당기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부상을 시키는 건데요. 이 자기 부상의 추진 장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위치 검지가 잘 돼야지만 그 목표로 하는 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데요. 약 5mm 내외의 오차를 감지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져야지만 저희가 자기 고속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 장치의 경우 검은 바와 흰 공간을 배열한 바코드를 활용해 열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인력과 청력을 이용해 추진하는데요. 차량의 부상과 추진을 가능하게 한 일련의 기술은 미래형 철도, 자기 부상 열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는 자기력을 이용해 차체를 공중에 띄워서 움직이는 열차를 말합니다. 바퀴가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 저항이 적어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고 빠른 속도로 운행이 가능하죠. 자기 부상은 기존 차량과 달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일반 기존 철도에서 요구하는 바와 틀리게 그 토목 구조물에 엄청난 정밀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토목 시공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정밀도라든가 공사비 측면에서 약간의 좀 기존 철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그리고 시공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의 핵심 기술은 또 다른 미래형 철도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하이퍼루프, 진공 상태에 가까운 튜브 안에서 시속 약 1200km를 달리는 초고속 열차입니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선 한국형 하이퍼루프의 개발에 착수하며 이를 하이퍼튜브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 시스템을 살펴보면 크게 승객이 탑승하는 캡슐 차량과 캡슐 차량이 지나는 아진공 튜브로 구성되는데요. 초전도 반발식 자기부상으로 차체를 띄운 후 아진공, 즉 진공에 가까운 상태의 튜브 안을 초고속으로 달리는 것이죠. 우리 한국형 하이퍼루프와 원래 하이퍼루프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미국에서 쓰고 있는 그 부상 방식과는 다르게 미국은 그 공기 에어 부상 방식을 쓰거나 또는 EMS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데 우리 독자 모델은 EDS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석의 반발력을 이용한 그러한 부상 방식이 차이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냉동기 분리형 초전도 전자석을 쓰고 있습니다. 하이퍼튜브가 아진공의 상태에서 초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술은 이 튜브에 있습니다. 공기 중에 차량이 주행하면 주행에 저항하는 항력이 생겨 차량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데요. 시속 1200km를 목표로 하는 하이퍼튜브는 공기 중에서 그 속도를 낼 수 없죠. 이때 차량이 다니는 공간을 진공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어 목표 시속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진공 기밀 튜브입니다. 내경 약 2.6m, 두께 23mm로 제작된 아진공 튜브의 내부 목표 기압은 0.001인데요. 이 튜브 안에서 자기 부상 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가이드웨이라 부르는 일종의 선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외부의 진공 펌프와 연결시켜 내부의 공기를 제거해 아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아진공 상태가 되면 튜브가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튜브의 재료에 따른 기밀 특성을 파악하고 그 길이를 점점 늘려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만든 이 기밀 챔버는 10m입니다. 그리고 연결부 실험을 위해서 중간을 분리해 놓고 현재는 이어놨는데요. 나중에는 저 중간에 신축 이음 장치나 그다음에 다른 콘크리트로 만든 튜브를 연결해서 성능을 보려고 합니다. 기밀 튜브가 만약에 길어진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누기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고, 누기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디텍션하고 또한 그 빨리 진공을 다시 만들어서 일정한 주행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 통신, IoT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열차 하이퍼튜브. 하이퍼튜브가 상용화된다면 우리 생활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서울에서 부산을 약 2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건 여러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해요. 하이퍼루프가 좋은 시스템이 뭐냐면 그 도시 간에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1000km 이내이고, 이게 제일 하이퍼루프에 제일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아주 적합해서 아마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아마도 굉장히 나라 국가 발전이나 균형 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땅 곳곳을 누빈 철도가 있어 우리는 일정한 생활 패턴을 만들 수 있었고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보다 빠른 속도의 열차를 만들었고 과학기술을 통해 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편리한 열차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래의 철도는 기존 열차의 장점을 넘어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빠르고 보다 값이 싸고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차세대 교통수단, 특히 요즘 그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거는 쓰는 사람이 편하고 접근성이 좋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가장 요구되는 특징입니다. 철도는 항상 정시에 도착할 수 있고 정시에 모든 일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철도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 미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도는 사람들의 추억과 기술 발전의 흔적을 담고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철도 기술은 또 다른 시대의 문을 열어줄 텐데요. 지금의 철도가 그러하듯 우리의 삶 속 깊숙이 자리 잡으며 다시 한번 철도의 위상을 드높일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